대선 후보 두 분이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고 하잖아요. 대출 규제 완화잖아요. 대출이 풀렸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때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다시 달려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는 집값은 조금씩은 계속 올라갈 거다. 제 유튜버보다는 오늘 사실은 저희 여기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이게 부동산 시장 또 현장에 아무리 공인중개사 현장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직접 제가 듣고 싶어서 네. 자, 최근에 서울 경기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장에서는? 지금은 확실한 거는 네. 조금 잠잠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올해 3월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대선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확실한 건 모두가 지금 다 관망을 하고 있어요. 네, 대선 이후를 보자라고 하면서 모두가 지금 가만히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전화는 계속 와요. 어떤 전화가 오냐? 집값이 똑같아요. 집값이 올라갈까요? 그걸 내려갈까요? 공인중개사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건데 그걸 왜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 이게 달라져요. 매물을 물어봐야지. 그러니까요. 그냥 이거예요. 매물을 물어보면서 그래서 올라갈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아니면 더 궁금한 거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네네. 그럼 그 사람이 되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네네. 이건데 솔직히 그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네.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 보면 부동산 시장 어쨌든 잠잠하다는 게 자체가 거래 절벽인 거잖아요. 그쵸. 이제 거래 절벽이고 그로 인해서 뭔가 집값 하락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리고 강남 3구 중에서 송파구에서는 하락 뉴스도 나왔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강남 아우성도 이제 무너진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다른 구들에는 하락 뉴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승을 외치신 분이 영상에서 나오면, 넌 뉴스 안 보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현장은 좀 어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유튜브에서는 제 생각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좋은데 네. 거래가 절벽인 건 맞아요. 그렇죠. 팩트. 네. 그리고 뉴스에서 하락이라고 나온 것도 맞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정확히 들어가야 될 거는 그게 어떤 식으로 하락이 나왔는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하락이 나왔는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낮게 나오는 건 맞는데요. 네. 그게 왜 낮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럴 그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것도 맞는데 우선 거래 절벽이 온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다주택자들이 결국 물건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지금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게 첫 번째는 세금 문제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치의 금액은 도달했지만 팔았을 때 세금으로 인해서 실제 내 손에 쥐어진 금액이 남는 게 적기에 떨어지기 때문에 팔지를 않고 정확히 말하면 못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은 계속 급감하고 있고 그 외에 몇몇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해서 네. 이때라도 털어야 내가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약간 가격을 낮춰서 파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런 거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지 뭐 1주택자든 내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털어야지라고 하는 분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욕심 안 내고 팔래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보면 호가는 거의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냥 뉴스에서 단지 하락이다.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 거래가 안 된다. 라는 걸로 계속 집값이 하락이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부동산 하락 신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락 신호라고 받아들이면 아직 안 된다고 봐요. 아직은. 네,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상승도 보기에는 아직 미정이지만 하락도 아직은 미정이다. 네. 조금 더 대선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지 몇 개 떨어졌으니까 이거 하락이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이런 거 실거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까지 지금 최근에 80억인가 80억도 찍었어요. 그게 전가가 한 66억인가 67억이었거든요. 몇 평인데요? 그때 그게 40 몇 평이었나? 제가 지금 평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뉴스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왜 강남은 올라가냐? 네. 말이 안 되죠. 다른 데는 하락이지만 강남은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마다 상대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네. 아직은 뭐 하락의 징조다. 저는 동의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한다면 지금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그럼 이제 하반기는요? 갈 수?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 올라갈 것 같다. 네, 올라가긴 근거가 할 것 같아요. 있어야죠. 지금 진짜 신기한 게 저도 여기 나오려고 지금 보다 보니까 네네. 이제 각종 연구소에서 집값 예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재밌던 게 거기서 다 지금 상승을 예견했거든요. 연구소에서. 연구소에서. 원래 그 전에는 연구소에서 약간 하락하거나 보합하거나 조금 약세일 거다라고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제 거의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소에서도 그거를 겁먹지 않고 정확하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다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볼 게
몇몇 지역, 그렇죠. 뭐 대구나 세종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조짐이 보인다고 보이거든요. 왜? 공급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요가 달라붙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보시면 대선 후보 두 분이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규제를 완화죠? 결국 대출 규제 완화잖아요. 대출이 풀렸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때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다시 달려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는 집값은 많이 이렇게 폭등은 하진 않더라도 조금씩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후보가 사실은 원래 좀 더 많았지만 단일화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했고, 그렇죠. 난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후보도 많겠지만 지지율만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당선되는 거잖아요. 가장 유력한 후보 두 분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이 두 분이 됐을 때 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시장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은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약간 저도 상승론자의 쪽에 가까운 편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누가 되면 이제 집값 잡힐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악플을 저한테 써요. 그런데 지금 이 두 후보의 그 공약을 보면 똑같아요. 우선 공급은 확실하게 하겠다. 그렇죠. 310만 원, 뭐 네. 250만 원. 공급은 무조건 필수예요. 하지만 이제 규제 완화에 있어서 두 분의 차이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집값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는 논외로 치고 둘 다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 공급을 한다고 이게 뚝딱 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오래 걸린다면서요? 한 3년 봐야죠. 최소. 그렇죠. 그럼 2년에서 3년은 봐야 사실은 되는데. 지금은 다른데 지역에서 안 좋은 사건이 있어서 이게 더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무래도. 광주 사태만 봐도 광주 사건만 봐도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이제 조금 더 속도가 길어지겠죠. 근데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우리에겐 또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져 있는데 집을 구하는 수요층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왜? 두 분 다 지금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지금이 저는 살 시기라고 보거든요. 무주택자는 이때 아니면 내 집 마련을 못한다 생각해서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집값이 조정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하겠죠. 상급지로. 네, 이때 아니면 못한다라는 생각이 지금 되게 강하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저도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 포지션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곧 결혼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서울에 집이 하나 있고 또 지금 벌써? 네. 야, 30대 제가 알기로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부럽습니다. 네. 저는 30 중반에 도대체 뭘 했지? 저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분양권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분양권이 하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규제가 있어서 뭐 할 수가 없지만 나중에 규제가 풀렸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집을 팔고 대출 받아서 이때 갈아타게 하자라고도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시장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다시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은 거의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은 올라갈 거라 저는 무조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대표님의 포지션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니까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인중개사는 상승하는 게 더 좋겠지. 아무래도 스스로가 어쨌든 퍼센티지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본인이 이제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사실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네.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내가 더 상급지로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집값이 떨어진다고 과연 팔 수 있을지 왜요? 이거죠.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갈아타기를 할 거라면 팔겠지만 만약에 제가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분명히 제 옆집이 9억에 팔렸어요. 근데 제가 8억 5천에 과연 팔 수 있을까? 심리적으로 쉽지 않다. 심리적으로 저는 안 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어차피 금리 올라가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도 이게 진짜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내는 돈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는 내가 감당이 가능해. 그럼 나는 그냥 이자를 내면서 버틸래. 이거예요. 왜 안 파냐면요. 이게 제가 공인중개사하고 상승론자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팔았어요. 그럼 저는 그 다음에 어딜 가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월세, 전세 사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월세 전세 내는 거나 금리 내는 거나 또이또이 하면 그냥 내가 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다시 올라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갔을 때 팔고 갈아타기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1주택자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이제 기회가 오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금리 인상 여파는 네. 그럼 어쨌든 영향은 있을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영향이 조금 있는데 저는 매매 시장에는 큰 영향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말 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댓글 달릴 수 있어요. 너가 금리 인상 시기를 겪어봤냐. 지금 너가 그 이자 부담 늘어나는 거 그런 얘기 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네. 그거 같습니다. 전월세 시장에 지금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작가님. 기존에 전세로 살았던 분들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네. 전세 이자나 부담되죠. 월세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의 차이가 있죠. 월세랑 전세. 보증금 자체를 낮게 깔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럴 거면 이 돈을 회수해서 월세로 살고 이 돈으로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른 데 투자를 해버리자 해서 월세로도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전월세 시장이. 그래서 생각보다 월세 거래가 지금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월세 가격이 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월세가 엄청 올랐어요. 왜냐하면 월세 찾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들도 어차피 전세로 받아서 이거 내가 어디 운영할 데도 없는데 네. 이거 받아서 그냥 세금 낼 바에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월세를 올린 다음에 이걸로 이자 감당을 하자 해서 이걸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진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도 신기한 건 네. 거래가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단지 매매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네. 모르는 거지. 이 시장을 잘 보면요. 생각보다 월세 거래가 정말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어요. 그럼 금리 인상 시기에 뭔가 좀 하지 말아야 될 투자는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대출 이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내가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좀 뭔가 피해야 할 지역 네. 있을까요?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시세 차익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단지 그냥 월세만 받고자 하는 거는 이런 부동산들은 시세가 생각보다 안 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 월세를 받기 위해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상가거든요. 상가 거래를 제가 상가를 저는 웬만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월세는 그대로인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내가 남는 게 있을까요? 대부분 상가를 살 때 내가 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이자를 월세로 감당하는 건데 월세는 오르지가 않아. 근데 이자는 계속 올라가. 그러면 나한테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공실까지 발생해버리면 이제 내가 엄청나게 투자 실패가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상가는 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또 누군가는 그래요. 아니 그래요. 상가는 안 할게요.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저는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는 건 아닌데 저는 제 손님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상가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산은 괜찮아요? 지산은 그나마 괜찮은 게 이 상가는 우리가 아무 데나 다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아파트 상가도 있고 어디 상가도 있고 다 있는데 지산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지역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량을 우리가 그래서 체크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여기는 지산이 막 들어오네, 공급이 많겠네 하면 내가 빠져도 되고 여기는 위치가 좋은데 공급량이 되게 적네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지산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 잘 나오면 90%까지 나오거든요. 90%? 네. 90%가 나온다는 건 뭐죠? 내가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샀을 때 또 다른 수요층들이 받쳐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세 차익을 안정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투자해서 야 100% 안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산은 공급량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 지역의 공급량을 체크해보고 여기는 또 들어오겠다. 여기는 수요층이 확실하겠다 하면 이제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하라는 거지 그냥 무작정 사세요가 아니에요. 저는. 그럼 지산이 괜찮다면 서울의 어느 지역의 지산을 조금 더 추천하시는 편이세요? 이거 지역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게 이게 제가 공인중개사잖아요. 네네네. 저거 뭐 지가 팔아먹으려고 한다라고 들릴까봐 아니 간악구 빼면 되죠. 본인이 속하신 게 간악구인 거잖아요. 네. 여러분 지산은 잘 보면 솔직히 뭐 진짜 뭐 지산 많이 몰려있는 데가 있어요. 서울에 잘 보면 자 지역은 특정 지역은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잘 몰려 있거든요. 그런 데를 먼저 보시고 거기가 비싸다 싶으면 이제 그 근접한 곳으로도 지산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경기도에도 그런 쪽을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서울과 경기도를 많이 보라고 하냐? 다른 지역은 아니고 네, 좀 약하니까 수요가 많이 몰릴 만한 곳으로만 가라. 수요가 몰려야 결국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서울의 원룸 전셋값
네. 어때요 요즘에는? 제가 꼭 여기 나와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가 서울 원룸도 전문을 하고 있는데 서울 원룸이나 아파트나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작가님 대학 생활할 때 자취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대학생 할 때는 이제 집에서 등하교를 했었고 네. 서울에 처음 취업을 하고 1년 고시원을 살고 네. 이제 2년차, 3년차를 그 당시 한 9평인가? 5층짜리의 원룸. 네. 네. 월세로 사셨죠? 아니 전세였어요. 아, 진짜요? 그때 가격이 8,5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테란로 쪽에 네. 그 안쪽에 좀 구석. 아, 그런 데 계셨었어요? 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 대학생 다니실 때 친구들 대부분 자취하면 네. 월세로 사죠. 맞아. 전세로 사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쵸. 대학생 때는. 요즘은 반대거든요. 대부분 다 전세로 찾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네. 전세 대출이 너무 쉽게 나와요. 지금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네. 이 대출 이자가 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뭔가 낮은 느낌이니까 뭐 한 3%? 1.2%. 진짜 낮네요. 그것도 고정금리고요. 네네.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이다 보니까 네. 1억까지 빌려주는데 빌리게 될 경우에 한 달 이자가 10만 원밖에 안 납니다. 거의 뭐 무조건 빌려야 되네요. 그쵸? 방금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무조건이잖아요. 1%잖아. 네. 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하는 지금 직장인들은 다 무조건 전세를 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카카오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네네. 이 대출이 지금 이자가 한 2.5% 정도 되는데 네. 대박인 게 무직자가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대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프리랜서들이 이제 대출이 돼요. 옛날에 프리랜서들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월세로 살았는데요. 대출이 되니까 너도 나도 지금 다 전세만 구하고 있어요. 네네. 수요가 엄청나게 몰려버리니까 전세값이 진짜 1년에 1,000에서 1,500, 2,000까지 그냥 계속 쭉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켜 버리니까 수요가 몰리잖아요. 전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파트도 비슷해요. 진짜 아파트값만 올라간다 생각을 하는데 네네.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놀라는 게 이 집이 지금 전세 1억 4천이라고요? 라고 할 정도로 전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관악구 앞에 자취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거기에 그 몇 평 정도의 전세 얼마 정도예요? 관악구 하면 뭔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싸다고 인식이 있어요. 신림 뭐 하면 싸다라고 하는데 관악구에서 가장 대장 그 동네가 서울대 입구역이거든요. 네네네.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5평짜리 원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5평 원룸. 네. 전세가 한 1억 6천 7천이에요. 1억 6천. 네. 야, 제가 2012년에 테란로 쪽에 9평, 10평이 전세가 8,500이었는데. 네. 전세가 1억 6천 7천이에요. 근데도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대출이 너무 쉽게 나오니까 너도 나도 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원룸 전세값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꼭 저는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대학생 같은 분들 오시면 지금 이제 대표님은 전세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월세를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안전한 걸 찾고 우리 집에 어느 정도 돈이 있다. 그럼 저는 오피스텔 가라고. 오피스텔? 오피스텔 월세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 달라요? 부모님이 내주시잖아요. 오피스텔은 전세 대출이 안 돼요? 되긴 하는데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그거잖아요. 월세 수익을 바라보고 임대인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전세를 잘 안 내주세요. 그쵸. 그래서 서울대 입구에 오피스텔이 엄청 많은데 거기를 다 지금 대학생 수요가 받쳐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생들은 들어가고 있고 저는 이제 대부분 직장인들한테는 전세를 들어가라고 많이 하죠. 전세를 들어가서 제발 부탁인데 시드머니를 많이 모아라. 한 3천에서 4천만 원만 모아라. 네. 그래야 본인이 이 척박한 이 서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3천에서 4천 작은 돈이긴 하지만 이것마저도 없다면 본인은 어떠한 기회도 창출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쵸. 3천에서 5천. 사실 1억도 옛날에는 정말 큰 돈이었죠. 큰 돈이었는데 지금도 물론 큰 돈이지만 뭔가 너무 작은 돈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3천, 4천, 서울 집값 뭐 지금 10억, 20억인데 어떻게 사? 난 포기할래. 라고 지금 진짜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 서울에는 최근에 이런 단어도 생겼어요. 혹시 본수저라는 말 아세요? 뼈 태어났을 때부터 뭐 그런 건가? 네, 뭐냐면요. 옛날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였잖아요. 본수저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들.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서울이야. 이게 하나의 스펙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맞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서울에 집은 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버렸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포기하지 말고 3천에서 4천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뭘요? 뭘 할 수 있는데요? 뭐 조금 올림 살짝 해서 5천만 했다 칠게요. 그쵸. 뭐 할 수 있어요? 5천만 원만 있으면 하다못해 네네. 지방에 분양권이라도 우리가 당첨이 되면 네네. 계약금이라도 넣을 수 있는 돈이 생기거든요. 비규제 지역의 지방의 분양권은 네. 아직도 중도금 대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금 3,700에서 4천만 원만 있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집이 하나 생기거든요. 네. 그럼 내 집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마음이 엄청 달라져요. 그리고 집이 생겼다는 거는 뭐 3년 뒤, 4년 뒤에 입주긴 하지만 내가 내 집에, 내 동네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동네가 어떤 집인가를 보면서 주변의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이유가 생겨요. 나중에 잔금을 치러야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잔금 치르게 모았던 돈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또 괜찮네? 그럼 갭으로 또 집을 하나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5천만 원이 있으면 적어도 비규제 지역에 경매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내가 불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뭐 10억이든 15억이든 내가 다 만들어졌을 때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전에 내가 경험을 쌓든지 그렇죠. 뭘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뭔가 내가 부동산 하면 10억, 20억이 있어야만 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제 주변 고객님들한테 하는 말이 3,700으로 분양권을 하나 사시고 당첨받은 그걸 계약금 넣고 1,300으로 재테크 유튜버 여러분 계십니다. 뭐 하다못해 김 작가님 보면 다양한 유튜버 분들 와서 인터뷰 하시니까 그거 보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공부하셔서 사셔라. 그러면서 재테크를 하셔야지 본인이 돈을 벌지 안 그러면 진짜 평생 그렇게 사십니다. 말씀드리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개인한테 있다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그 투자의 책임은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